기후학교.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이죠.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오염수 네. 얘기하기 전에 네네. 건강 상식부터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2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뵈면서 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원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를 바꿔야 되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이야기가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건강 상식 같은 거 조금 좀 덜 지루하시라고 네, 가져와 보려고 좀 노력할 거거든요. 네. 저희 이렇게 고정 초대 손님 분들이 기회까지 하시면서 나와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브라질 너트의 네네. 천연 방사능 섭취. 네네. 브라질 너트를 많이 먹다 보면 천연 방사능을 섭취할 수 있다. 네네. 독일에서 경고를 했다고요. 네네.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여러 사이트를 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이제 그 식약처나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일단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었잖아요. 네네. 34년 전에. 그래서 전 유럽이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독일이 좀 대표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일의 조사 자료를 보러 들어갔다가 저도 우연히 발견한 자료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뭐 셀레늄 뭐 여러 가지 그 특수한 미량의 그 영양소들 때문에 브라질 너트를 많이 섭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하루 경과 이렇게 해서 그 매일 먹는 견과류에 꼭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독일에서 경고한 내용은 일단 브라질 너트가 생산되는 지역이 우라늄 암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모여 있나 봐요. 토양에.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너트에 라돈 그 이제 천연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성인들도 하루 2알 이상을 먹으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브라질 너트요. 네네네. 큰 너트, 큰 네네. 경과류에서 네, 아주 큰 그거 거예요.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서 노화 방지를 한다 그래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독일에서 경고한 내용은 우리가 꼭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어린아이들은 섭취를 하지 말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방사성 물질도 결국은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세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이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은 이제 모유를 통해서 태아에게 아기에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유아들과 어린이들은 세포 분열하는 동안 또 라돈의 영향을 받을 수 세포가 있고. 파괴될 수 있어서 절대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브라질 너트가 아니어도. 네, 브라질 너트가 아니어도 그런 경우에는 알랄라 원칙이라고 해서 네. 그 방사능 방호 협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을 만큼 방사능 피해를 줄이자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섭취를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소식 접하고 네, 깜짝 놀라서 이제 견과류 같은 거 구입할 때 브라질 너트가 들어있지 않은 걸 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인 라듐이 들어있다는 건데 네네. 알랄라 원칙은 방사성 물질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네. 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네네. 피하자 이 원칙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네. 아예 먹지 마라. 아예 먹지 마라. 그리고 그 밖의 분들도 하루에 2알 이상은 먹지 마라.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브라질 너트 선생님께서 오늘 이것도 관련이 되네요. 원자력하고 방사능 물질. 이거는 방사성 물질이니까 그렇긴 한데 천연 방사성 물질은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질 너트처럼 어떤 농축된 거를 접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 영향은 미치진 않습니다. 네, 천연 방사성은요. 네네. 브라질 너트는 너무 농축돼서 들어가 있다. 네네. 이게 정말 크기도 커요. 하루에 그거 2알 이상 먹기 힘든데 커가지고. 네네.
네. 이번 달 4일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죠. 네네. 그때 또 긴장 많이 했는데 네. 거기 원전 시설은 괜찮은지 또 도쿄전력 입장은 어떤지요? 일단 도쿄전력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네, 영향이 없다, 안전하다. 네. 하지만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도쿄전력 발표에 의해서는 그 원전에 지금도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녹아내린 해결료가 다시 재임계,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수위가 좀 일정 부분 유지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 1호기에 있는 1호기 그 원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딘가 균열이 있어서 조금 유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수량이 줄어들어서 긴장을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문제 없다고 하니까 네, 문제 없는 줄 믿어야죠.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상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도 지금 뭐 우리 그냥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라서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렇겠어요. 우리가 가서 직접 네, 뭘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제 기후 퀴즈 정답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작년에 4번에 걸쳐서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1번 4월부터, 2번 8월부터. 청취자분들 4월부터요? 하고 질문으로 답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선생님 몇 번인가요? 정답은? 네, 정답은 1번 4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8월부터 하면 8, 9, 10, 11, 12 5번밖에 방류를 못하죠. 근데 올해는 7번 계획이 돼 있다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회계 연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네, 맞다. 2024년 1월부터 12월을 1년으로 치면 네. 그 일본은 일본 그 연호를 쓰기 때문에 4월부터 네, 그다음에 3월까지로 회계 연도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4월부터 이제 그쵸. 방류를 네, 시작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4월인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 뭐 지난번에도 언론에 며칠 전에 한번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바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매일같이 80톤에서 90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계속 안에서 네,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있다.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야 부으니까요. 되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할 때 버리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많은 거 아닐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버리는 속도나 쌓이는 속도나 별 차이가 없어서 결국은 원전 오염수 저장되어 있는 그 양이 줄지 않겠다. 근데 그런 저희가 추측을 하면서 왜 버리는지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상대로 지금 4차 해양 투기를 했는데 네. 줄어든 양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내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130만 톤 중에서 10,000톤 정도 줄어든 정도로만 보이고 있거든요. 네, 130만 톤에서 133만 톤에서 3만 톤에서 132만 톤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이라도 그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할 능력이 있어서 네.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고 더 이상 오염수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뭐 끝을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올해 원래 다 이렇게 시범 실시가 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중단됐어요. 왜 올해 그랬을까요? 기술이 결국은 마음대로 개발되지 못한 거죠. 네. 높은 방사선량과 또 통로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핵 오염물질 그 녹아내린 해결료로 막혀 있기도 하고 또 계속 지진이 있으면서 붕괴가 되기도 하면서 네.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그런 시범 작업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 작업들이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네. 사실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게 일본 시민단체나 여러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그럼 이거 계속 방류를 해도 안에서 그 핵 원료를
원천 봉쇄할 기술이 그렇죠. 지금 아직 개발되어 있는 네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냉각수를 계속 부으면 방류를 해도 여기서는 계속 오염수가 생겨나고 네네.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에 7,800톤씩 네네. 4번 방류했다 네. 작년에. 그러면 32,000톤이 줄어야 되는데 줄어든 양은 19,000톤에 불과하다. 네네. 그러면 나머지 13,000톤은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안에서 다시 생긴 거네요. 그럼 그냥 그게. 계속 네 그렇죠. 계속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새로 생겨나는 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지금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 동굴에 가면 종류석이 매달려 있는 거 아마 많이들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내린 해결료가 건물 잔해와 함께 종류석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그것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일본 시민단체에서는 원전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네.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을 건설해서 네.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봉인해서 냉각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꺼내는 기술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고준위 핵폐기물이거든요. 네. 꺼내도 보관할 곳이 처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꺼내도 문제, 안 꺼내도 문제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커다란 냉각 시스템을 만들면서 건물 자체를 봉인하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네. 저도 자세히 이제 제가 뭐 물리학자나 건축공학자가 아니라서 그 일본 시민단체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공학적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이게 제일 낫겠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네요, 여러분.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최경숙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손디아의 어른 듣고 5부에서 관련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송효섭님, 현영화님, 놀란 라스칼로프님 다들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빠콩님은 교통 오자매 어느 분이 어느 분이신지 교통방송 나올 때마다 듣기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심가영님이라고 딱 이름이 나왔죠. 끝날 때. 서령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나의 생존 MBTI 하면서 기후 괴물의 공격이란 질문에서 아이 참 오버가 좀 심하네. 넷플릭스 공상 드라마를 너무 본 느낌이야. 그랬는데요. 원전의 오염 종유석이라니 이게 바로 그 괴물이었네요. 흑흑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온 최경숙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저도 아까 4부에서 말씀해 주신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네. 종유석처럼 오염된 물질로 방사능 물질로 그게 지금 네, 네. 생겨서 안에 있다고 하면 그쵸, 덩어리들이.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냉각수를 부어도 오염수 계속 늘어나고 방류해도 계속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면 네. 네버엔딩 스토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본 시민단체가 말한 것처럼 제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건축물 안에 그걸 다 넣어서 그냥 냉각시키는 게 최선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결국 지금 현재 체르노빌 원전이 그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관리되고 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나서도 많은 유수의 학자들이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이미 체르노빌에서 네. 한번 했던 방식인데,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국력이나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욕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여러 나라의 제안들을 거절했거든요. 그 약간 우리 세월호 때 우리가 생각나는데요. 도와주겠다는 거 네, 괜찮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네. 사실 당장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로 막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정말 제가 고질라 얘기를 했는데 세대가 좀 다른가 봐요. 많이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고질라 좀 옛날 이야기긴 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고질라라는 그 괴수가 방사능 오염 때문에 만들어진 괴수거든요. 정말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그런 괴수가 바다에서 솟아나는 거 아닌가 그런 악몽도 꾼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소식을 자꾸 갖고 오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3월 28일 날 네.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왜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원전 사고라는 게 어떻게 무섭게 단순히 그렇게 한 세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냥 여러 세대의 미래를 다 망칠 수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마 처음에 여기 방송했을 때도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원전 사고 터지고 2011년, 2012년 그 약 2년간 그냥 날것의 오염 물질이 버려졌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일본 정부가 수습할 능력도 없었고 사고가 다 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태평양에 버렸는데 그것들이 버려진 것들이 방사성 물질이 해저 토양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나 그 인근의 이제 해저 토양의 오염도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데 네. 이번 발표 자료를 보면서 오염수가 버려지면은 앞으로 해저 오염이 어떻게 될지 약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네. 2017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염수가 버려지는 곳이 후쿠시마 원전 5, 6호기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쪽에 해저 토양을 조사를 했더니 1,100크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해저 네. 토양의 세슘 오염 농도가. 예. 근데 2022년에 갑자기 100배가 늘어나서 10,100크렐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슘이. 네, 세슘이. 네, 세슘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근육에 들러붙어서 심장 질환을 주로 일으키는 굉장히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입니다. 네, 발암 네. 물질인데 갑자기 100배가 높아지니까 일본 정부에서 도쿄전력에서 그 토양을 걷어내요. 바다에 있는 해저 토양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100크렐의 오염이 있었던 게 5,100크렐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오염수 처음에 버려진 작년 8월 이후에 한 달 지나서 측정을 했는데 5,100크렐 이하로 떨어졌던 준설 작업을 통해서 해저 토양의 세슘 오염도가 8,100크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그게 오염수 버릴 때 일본 정부가 다 고시농도 대비 1 이하라고 해서 기준치 이하다 미량이라고 해서 희석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몇천 베크렐의 오염 물질이 확 올라간다는 건 그 속에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오염수를 버리면서 농도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도를 낮게 해서 버린다는데 농도는 결국은 물을 많이 부으면 흐려지는 거고 조금 네. 부으면 진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농도 말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 네.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농도 규제는 합니다. 그러니까 희석해서 버리면 버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총량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말 얼마를 버려도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걸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준설 작업 이후에 떨어졌던 그 토양의 세슘 농도가 한 달 딱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번 했는데 그렇게 높아지는 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3월 28일 보고서 저도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네. 그 AI의 그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정부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체르노빌에서 봉쇄한 것처럼 후쿠시마도 봉쇄할 수 있는데 네, 핵 네. 원료봉 처리 기술이 있다. 네. 이 기술을 개발해 보려고 그쵸. 했던 게 이 오염수 방류로 네. 이어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전 해체 시장 그 산업이 엄청나게 규모가 그렇죠. 크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이제 나올 네, 텐데. 그거를 선도하고 싶었던 저는 욕심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생님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왠지 저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 네, 제 드는데.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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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세월호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그때도 진짜 일본이나 대만이나 외국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게 진짜 속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 네. 후쿠시마도 어떻게 보면은 핵 원료를 이렇게 폐기하는 걸 미리 해봤던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네. 여러 가지 제안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행했다고 네,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거절한 거는 정말 사실이고요. 네. 아하. 근데 저는 그것이 그런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네. 발전을 위해서 네, 했던 네, 일이다. 그럼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7.2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저는 대만도 일본처럼 섬나라고 네. 여기도 원자력이 있을 텐데 하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여긴 별일 없었나요? 네, 대만은? 다행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원전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 기를 빼고 나머지는 다 폐쇄했습니다. 아, 대만 네. 다 폐쇄했어요. 네, 한 기 남겨두고. 근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폐쇄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네. 그래서 가동하지 않는 원전과 가동 중인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도 그 규모가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만은 일단 안전하게 그 자신들의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폐쇄를 했구나. 네, 대만. 네. 와. 거기가 근데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쵸, 그럼 네. 거기도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도 폐쇄했다면은 네. 전기를 어디서 구하나요 지금? 잘, 잘, 네, 잘, 잘 일단, 구하고 네, 있다.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라는 게 네. 단순히 그 뭐 몇 킬로와트를 생산하겠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광,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전력 그 생산 체계들이 있잖아요. 네. 수력 발전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잘 섞어서 효율을 높이느냐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만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4월이잖아요. 네. 완전히 원전을 멈춘 지 1년이 됩니다. 아하. 네. 맞아요. 거기도 산업체들이 네, 다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이제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망이 대륙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뭐 남는 전기 수입도 하고 네, 팔기도 네. 하고 다양하게 뭐 이제 우리랑은 조금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섬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끼리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요새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부하면서 이게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도 뭐 러시아나 중국까지 해서 송전망을 연결해서 일본도 네, 이렇게 네. 다 네, 연결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상력과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보다 단순히 전력 산업을 얼마나 더 키우느냐 그런 데만 이제 중점적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좀 쉬었다가 중요한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블랙핑크의 셧다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 이야기를 최경숙 선생님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대만은 그러면 원전을 다 멈췄으면은 어떻게 여기 전력 공급을 하고 있나요?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잘 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 재생에너지나 다양하게 생산되는 에너지들을 효율적으로 잘 섞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얘기가 또 되게 길어지죠. 길어지고 예. 해서 조금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러겠습니다. 다른 나라 에너지 믹스 전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원전 안에도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선생님 그 대륙 전체를 연결해서 네. 이거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하신 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김진방 기자님 중국 전문가 내일의 네. 뉴스 얘기하는 이기관 선생님 이 두 분이 다 대륙 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망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려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서 꼭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네. 선생님. 제가 이제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네.
우리가 상상력이 없으면 뭔가 이루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시군요. 이 두 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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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좀 여쭤보면은 네. 여기 서령님이 네. 아이러니하게 원자력 기술은 엔리코 페르미 이탈리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탈리아는 원전이 한 기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또 여기 5526님이 수산인으로 살아온 지 30여 년인데요. 지금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아닌 거죠.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는 대처 꼭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이렇게 수산인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또 최숙자님도 이렇게라도 정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해저에 있던 그 오염된 네, 네. 토양 그걸 걷어내면 그건 어디에 보관하나요? 그것도 오염인데 끝이 없네요. 가지고 있어도 오염, 버려도 오염 그러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해저 고농 10만 베크렐까지 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핫스팟이 굉장히 고농도의 오염 토양이라서 영구 처분 정말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지금 그 처분장도 일본이 지금 마련해야 되는 형국이라 정말 끝도 없는 오염의 굴레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자력이 그런 거구나 하는 네, 생각 네. 새삼하게 되는데요. 지금 5526님이 우리나라 수산인으로서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했는데 네. 지금 궁금한 게 일본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처럼 거기는 어부가 천하지대본이었던 네, 나라잖아요. 여기서 일본 어민 중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없나요?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이 오염수 해양 투기 이후에 일본에서 수입되던 어류를 거의 전면 수입 금지를 시켜서 일본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팔로는 막혀서 일본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금 4월 13일 날인가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일본 정부하고 어민들이 일종의 공청회 같은 거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이제 이렇게 4차에 걸쳐서 벌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고통은 없는지 이런 이제 어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 네. 거기 어협회장님께서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한 적이 없고 아하.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바다를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한결같은 반대 의사를 펼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해저 토양 아까 오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저 토양이 오염됐다는 건 그 속에 사는 저서 생물들, 그렇죠. 갯지렁이나 조개, 네. 결국 먹이사슬의 맨 끝 아래에 있는 네, 그 네. 생물들이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먹는 물고기들도 그렇죠. 오염이 되는 그리고 생물학적 농축을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위험이 지적됐잖아요. 농축이 쌓여서 네.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 제일 많이 오염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생물학적 농축을 떠나서 증폭이라는 말까지 다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폭발적으로 오염 물질이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미 미세 플라스틱 오염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과 방사능 물질이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물질로 변질이 될지 우리는 감히 짐작도 못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칵테일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일본 정부나 전문가들도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그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신다는 우리 시민분 댓글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5526님. 네, 저도 그 전어총이라고 해서 전국 어민 총연합회 그 어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통계청 자료나 여러 가지 살피면서 국가가 어민들의 어떤 그 수입이 줄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나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생활에서 어민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계속 외치고 계셔서 네. 활동가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이 운동을 계속 펼쳐야 하고 시민분들에게 또 알려야 할지 요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아하,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네네. 저희 그 노광준 PD님 기후 리포트에서 작년에 네. 이게 경제성 때문에 오염수 투기를 한다고 네, 하는데 네. 어민들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훨씬 더 비경제적인 거다 네, 얘기를 한 맞습니다. 적이 네네. 있었는데 그 실감이 나네요. 지금 네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이제 다음에 최경숙 선생님 나오실 땐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지금까지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